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말이고요. 네, 오늘 모신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결혼들은 왜 이럴까? 제목부터 벌써 뭔가 좀 부정적이죠? 아니요, 부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다. 네네, 현실적이고 결혼한 주부들이라면 뭔가 여기서 공감이 벌써 제목부터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제 쓰셨는지 궁금해요. 이 책을 쓴 지는 한 몇 달 안 됐고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에세이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소설을 좀 쓰겠다고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소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네. 소설 공모전에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해서 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품을 팔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소설이 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에 에세이반이 있어서 잠깐 등록을 해서 네. 한 6주 정도 이제 거기서 수업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매주마다 이제 그날 쓸 어떤 그 주제를 내주세요. 네. 뭐 여름이면 여름, 선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런 주제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그 딱 쓴 게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목도 이제 아이 낳다 죽을 뻔 이렇게 하나를 썼더니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이게 몇 년 전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30년 전 일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냐고.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이제 기억력이 진짜 거의 바닥이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제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나. 사진이 찍힌 것처럼. 와. 그래서 네. 이제 그 6주 과정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마구마구 썼더니 3개월 만에 이제 31꼭지가 완성이 됐고 세상에. 네, 제가 제목도 정하고 중간 제목도 정하고 프로필도 쓰고 에필로그도 쓰고 제가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걸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게 됐어요. 야. 문화센터에서 글을 한번 써보시고 바로 발견하셨군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시절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건가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네. 그냥 노트북을 켜고 네. 한번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폭포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멈출 수가 내 없었구나.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에세이를 쓰기 전에는 저는 에세이를 쓰고 싶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네. 그런 거를 쓸 저에게 소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활 속에서 잡아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알 수 없어서 에세이는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물고가 트이니까 거의 말이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거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느꼈고 깨달았던 거니까 조금의 이제 가감도 없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에세이를 쓰시기 전에 소설을 쓰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럼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살이 되기 전에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네네. 제가 단 한 번도 노트북을 켜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글을 조금 썼던 거는 신문사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글을 쓰셨던 분이네. 그때 네. 기사를 썼던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창의적 글쓰기랑은 굉장히 대조적이라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말을 짜집기 해서 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글을 쓰다가 사실 창의적 글쓰기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쓰고 그냥 주부로서 요리를 하고 육아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갈등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네. 50살이 딱 됐을 때 무슨 어떤 깨달음이 머리에서 번개처럼 쳤는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삶의 허무,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 이제 그런 허무를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거를 갑자기 보다가 네. 노트북을 딱 켰어요. 근데 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갑자기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아무런 플롯도 없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이 네. 마구잡이로. 신내린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어떤 계기를 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지? 근데 그 작업을 몇 달 동안 제가 그냥 하게 됐어요. 어머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의 어떤 형식미를 갖추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할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이제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저의 이제 20대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시대는 다르고 이제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때도 저희가 어떤 민주화라든지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맞아. 큰 대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주인공들에게 그것을 대입시키니까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네, 독학으로. 그래서 도서관도 다니고 일제시대 소설들을 제가 다 찾아서 읽었어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뭐 아리랑, 혼불, 일제시대가 아니죠. 일제강점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읽고 소설뿐만이 아니라 역사책도 읽고 나름대로 이제 노트도 만들어서 계속 기록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쓰다 보니까 제가 1700매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희 가족이. 놀라운데요. 네,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원고지로. 네. 와. 얘기를 못한 이유는 너무 뜬금이 없다고 할까봐.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재미삼아 한 게 이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어느 벽에 부딪힌 거 1700매가 됐는데도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나 그만 이제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한계를 느낀 거죠. 이제 안 되겠다. 시리즈물로 가죠. 네, 죽기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대하소설이 뭐 써도 네. 써도 끝이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맥을 못 잡고 쓰다 보니까 플롯도 없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공부라는 걸 좀 하고 제 문제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설 합평반을 찾아 좀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게 써서 단편은 못 쓰고 장편으로 몇 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는데 상은 못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에세이를 쓰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글을 쓰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이거를 쓸 때 굉장히 빨리 썼어요. 이제 속도감이 이제 남들보다 굉장히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책이 기존에 있는 에세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으로?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르포 같기도 하고, 수기 같기도 하고, 모든 그런 약간 장르의 혼합 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소설을 계속 혼자서 쓰면서 공부했던 게 여기에 녹아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렇구나. 놀라운데요?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가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 소설에 대한 열망이 1700페이지가 넘는 걸 쭉 쓰면서 계속 되다가 여기서 어디서 끝을 맺지라는 거에서 뚝 끊긴 건 아니잖아요. 그 소설에 대한 꿈은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1700매를 쓰고 네. 합평을 가서 제가 쓴맛을 많이 봤어요. 뭐 앞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앞부분에 빵 하고 터지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저는 연대기 순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코드, 그다음에 이 책이 저 혼자서 읽히지 않고 다른 누군가한테 읽히려면 시류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소설을 보고 느끼는 그런 시야가 조금 넓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길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2년 정도 제가 컴퓨터를 덮고 파일을 절대 열어보지 않았던 시기가 2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요? 네. 이거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사람을 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처만 받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노는 게 낫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안 썼거든요. 절대 다시 글을 쓰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거 내 길도 아닌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생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덮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열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아니야.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상을 받거나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뭐 하나를 좀 완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하고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제가 저 자신을 설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죠. 잘하셨네요. 근데 아직도 상은 못하고 있어요. 상이란 목표가 있어서 물론 그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네, 죽기 전에는 네. 무슨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다면 이 책을 이제 출간한다는 거는 글을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이거를 내가 책으로 엮어서 내야겠다. 그런 계기도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지금 만으로 55세거든요. 네. 여지껏 살면서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저가 하는 그런 고민들과 비슷한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이런 걸 잘했는데 왜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했을까라든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가족의 그런 유대감만 남았다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보살피느라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남는 거는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쓸쓸함이 남고 나머지 여생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다 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내게 된 계기는 분명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들에게 제가 먼저 내 얘기를 솔직하게 좀 해서 그런 고민이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여성의 평균 그런적인 고민이라는 거를 좀 알게 하고 같이 이런 고민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책이 부족하나마 그런 어떤 공론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결혼을 한 게 26세였는데 너무 일찍 하셨다. 그때는 네. 그때도 조금 일찍은 일찍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아이고 저런. 네. 왜 저런 네, 1학년 때 만났으면 다른 미팅을 못 해보잖아. 그래서 네.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다. 다시 살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네. 확실한 비교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또 재고 또 재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공감해. 그래 봐야 똑같지 않나요? 결국 똑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거 없다는 걸 말씀이시네요. 참네. 네. 매우 씁쓸한데요. 네. 그래서 그 결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고비고비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인지 모르고 네. 대강 결정을 해요. 대강.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아이 뭐 이 정도면 그게 이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데 그때는 그 선택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로 그럼요. 결정을 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아니면 많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후배들에게 내가 느끼고 생각한 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후배들에 대한 그 여성 후배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사실은 이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꼭지도 다 모아놓고 분류도 다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작업은 투고인가요? 투고를 사실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SNS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도 안 하고 어떠한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주부 생활 30년 내내. 네, 그러신 그러니까 거예요? 잘못한 거죠.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인데 네. 좀 괴로웠거든요, 살면서. 난 원래 이렇게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나 왜 이러고 살지? 그런데 되게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갈등과 불만에 쌓여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원망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투고를 조금 뭐 큰 그런 출판사에다 했는데 네. 큰 출판사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책이 많이 팔리라는 이제 보장도 없고 하니까 한 세네 군데서 리젝트를 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그러면 조금 중소 그런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좀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소설 공부를 하고 있는 소설가님께서 네. 출판사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하시길래 네. 제가 아무 뜻 없이 제가 사실 혼자서 에세이를 썼다고 그랬더니 소설가님께서 한번 그럼 보자고 그래서 보시고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소설가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솔직하게 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어요. 일단 솔직함과 진솔함이 이 책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과장해서 잘 보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 내가 겪은 거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다 읽으면서 어머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랑요. 좀 여러 가지 좀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몰입감. 한번 이 책을 들면 끝까지 네, 읽게 하는 힘.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겠다고 해서 그쪽 출판사에서 1호 책이 됐어요. 그러셨구나. 나온 지는 지금 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내지는 울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 지나간 그런 시간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나서 울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배꼽 빠지게 웃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유머러스하게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지만요. 네. 제가 하는 어법이라든지 말투가 약간 좀 웃긴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렇게 깔깔깔깔 웃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것을 쓸 때는 몰랐어요. 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게 약간 우픈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각 잡고 이야기하면 너무 무거울 수가 있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메타인지. 엄청난 메타인지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같은 상황도 조금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읽는 독자들에게 되게 웃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사실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떤 문장으로 그거를 서술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독자가 읽기에는. 근데 뭔가 뉘앙스가, 문장의 뉘앙스가 작가님 특유의 독특함이 있군요. 이 안에. 배어 있어서 그거를 공감하거나 즐거워하는 독자들이 생기는 거네요. 문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잘 썼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독특하다.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자랑으로 할게요. 독특하다.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체랑은 뭔가 굉장히 좀 달랐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문체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장력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도 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글은 계속 쓰셔야겠다. 사실은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지를 모르고 에세이는 이제 이것만 쓰고 다시 소설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책 끝에 제가 약간의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네. 그 다음 제가 50살까지는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다음에서 궁금하면 따라와 보라 이렇게. 네. 그랬더니 그 분들이 그 다음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와, 쓰고 계시는구나. 네네. 이제 글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전차가 출발했네요. 그래서 멈추고자 여러 번 안간힘을 썼는데 2년 동안 덮어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도망치려고도 많이 했는데요. 딱히 또 할 것도 없어요. 네,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에서 약간 멀어졌어요. 그 전에는 조금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그건? 그 전에는 제가 요리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글을 쓰면서 그런 것들이랑 조금 멀어지고 다른 게 재밌어진 거죠. 책을 읽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독서 노트를 만들고 책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취미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네. 취향이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독서를 하고 노트를 정리하고 글을 쓰는 이 작업이 사실 몰입이 되고 재밌으니까 하시겠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장도 필요하다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함께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한연구 공동체라고 합정동 쪽에 있는 어떤 성인들이 다양하게 문학이나 철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제 공동체 같은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네. 거기를 빠지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화를 같이 보고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원작이 있는 영화라고 해서 그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 책과 영화를 비교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네. 소설을 합평하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런 고민,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혼자서 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친구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혼자 있지 않고서는 글이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 그런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낄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길은 조금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완전히 공감해요. 그래서 정말 박경리 선생님 같은 분도 집을 지으시고 그것에 집과하시면서 운동이란 고추 널고 이런 것만 운동을 하시면서 글만 쓰신 분이잖아요. 진짜 그런 고독을 감내하는 마음이 없다면 글의 길을 가기는 힘든데 그거를 감내하시는 거네요. 근데 가족들은 맨 처음에 조금 싫어했죠. 엄마가 갑자기 컴퓨터를 껴안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거실로 안 나와? 네, 밥 줘. 막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뭐 이런다든지. 네. 남편은 저를 보면서
너무 힘든 거 한다고 눈도 아프고 제가 또 허리가 아프다고 맨날 낑낑거리니까 앉아있는 것도 안 좋고 그쵸.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거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말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말겠지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네. 계속 하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그 느지막이 발견한 이제 늦바람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제2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인가 이렇게 하고 조금 지지를 해주고요. 이 책은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읽고 나서 아니 이러다가 가족의 날 것이 다 드러나 있어. 이러다가 네. 야 이혼당하는 거 아니냐? 네. 책도 몇 권 못 팔고 이혼당하면 어떡해.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농담 삼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책을 내기 전에 남편한테 안 보여줬거든요. 약간 조금 그런 거예요. 남편 얘기도 엄청 많거든요. 결혼이니까요. 네. 시어머니 얘기부터 시댁 식구들 이야기가 거의 막 60% 이상인데 그 60% 중에서 80%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도 사실은 많은데 제가 사실 좋은 이야기를 쓰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보다는 헐뜯고 싶은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남편이 읽었을 때 그렇게 유쾌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내가 책을 냈다. 사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남편이 이거를 읽으면 불쾌하고 다시는 이제 집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네네. 어쩔 것이냐. 그러니 남편이 너무 의외의 답을 저에게 줬어요. 그럼 나는 안 읽겠다. 나를 팔아서 책을 많이 팔아라. 남편도 의외다. 남편이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반전. 회사 직원이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에 가서 우리 와이프가 책을 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주문을 해서 이제 책을 사서 본 거예요. 세일즈 하셨네. 네. 남편도 은근 자랑스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 근데 자기 험담이 많으니까 그냥 읽지는 말라는 식으로 읽는 걸 종용을 한 거죠. 그게 세일즈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읽고 저희 남편한테 상무님 왜 이렇게 사모님한테 못하셨어요? 책까지 내게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이 이 책에서 W라고 불리운다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저희 남편의 그 몰랐던 그 치부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다 아주 낱낱이 먼지까지 툴툴 털어가지고서 다 공개가 돼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사회생활이 좀 어렵게 됐다.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일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조금 제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좀 많아요. 수습을 좀 해야 돼요. 상무님이 되시려면 집에 그만큼 뭐 성실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네.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시댁 식구 어떤 시댁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분위기가 있고 네. 제가 상상하지 못한 분위기에 이제 제가 이제 빠져서 살게끔 됐다는 거를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이제 편모 할머니 또 계셔서 이렇게 살았지만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성 두 분과 저랑 제 동생 이렇게 4명이 여자들만 사는 집이었는데 그 엄마랑 할머니께서 거의 저희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걸 다 바치는 분위기.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혼 가정이지만 아빠가 있는 집보다 더 되게 아늑하게 자랐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골
정말 이제 상상도 못한 약간 그런 집에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누나들과 이제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 남녀 차별이 너무 확실한 집. 그래서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고 더불어서 장남이 데려온 여자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집. 저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상상을 못했고 네. 저희가 살아오면서는 엄마 할머니가 너네는 공부만 해. 그리고 너네가 하는 거는 다 뒷바라지 해줄게. 그래서 정말 밥 한 번 안 해보고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곱게 자랐네. 근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아, 저런. 네. 가서 이제 1박을 보통 이제 하고 오는데, 네. 이제 들어가면 가방 놓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살았다. 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하게 이걸 다 극복을 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게 많은지 아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30년 동안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그러니까 25년 동안 거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1절만 안 하시고 25절을 넘어서 하셨네. 어머니도 글을 쓰셨어야 돼요. 한번 쏟아내시면 좀 낫습니다. 풀으셨어야 되는데. 진짜 글을 못 쓰셔서 입으로 다 푸셨던 아니면 거네. 녹음이라도 해드렸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이 짧아서 구술이라도 제가 받아가지고 책을 해드려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의 여성으로서 한이 입으로 다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의 폭포수 속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듣고 있어야 되는지 그때 얼굴만 봐도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 본인의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제가 또 일을 좀 못하지 않았겠어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세상 제일 아내보다가 하면 제일 어렵고 싫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달라요. 저는 네. 이제 둘이서 하는 건 어떻게라도 뭐 해서 먹고 살겠는데. 소꿉놀이 하듯이. 거기는 일단 되는데.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음식의 양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저랑 하는 모든 방식이 다 달라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이제 열불이 좀 터지셨겠죠. 똑같은 거를 계속 헤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댁만 가면은 깨고 엎지르고 쏟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당황하니까. 그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일부러 진짜 좀 그랬나 봐요. 그래야지 어머님이 이제 포기를 좀 하셔서 야야 앉아 있어라 네, 막 이렇게. 얘를 시키면은 일이 더 많다. 네.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잘할 때까지 계속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개발서적이신 분이셨군요. 네, 노력을 하면 된다. 네. 한계 상황에 계속 저를 놓게 하면서 막 떡을 몇 개를 빚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셨죠. 근데 저는 네. 끝까지 트레이닝이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안 느는 일에 그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구박을 엄청 많이 받다가 전략을 바꿔서 맨 처음에 이제 반항도 좀 했는데 어머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셔서 제가 어머님 그 말씀은 틀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 깨박살이 나가지고요. 거의 집에를 못 오고 이제 무릎이 꿇려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어머나. 이제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 분이신 거죠. 자식들이 당신께서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키운 자식이 부모한테 말대답을 하는 거는 세상에 두 쪽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옛날 어르신들.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인륜을 저버린 일이에요. 진짜. 인류까지. 네. 진짜. 그래서 싹싹 빌고 네. 제가 그날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반항을 해서 이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와, 이거 고수죠, 고수. 네, 이거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수. 네. 네. 어머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쪽 귀로 제가 그걸 계속 흘려보내는 이제 진짜 높은 경지의 그 마인드셋을 제가 계속 구현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어머님 말씀 다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 다 맞습니다.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희생적이시고 이제 그걸 다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좋은 며느리라고 이런 며느리 이렇게 착하고 순종적이고 일은 비록 못하지만 이런 며느리는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인정만 해드리면 사실 귀머거리 되는 3년, 거였어. 벙어리 3년, 청소 3년, 밥 3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익히셨네. 그 노하우를 제가 이 책 속에 다 풀어냈어요. 어떻게 네. 제가 평화로운 시댁 식구들과의 삶을 할 수 있었는지. 맞아. 이 노하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노하우를 저도 모르게 써먹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논문 쓸 때. 교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썼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잘 먹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더 고수는 네. 어머님 앞에서는 어머님 말을 다 듣는 척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잘 모르세요. 왜냐면 확인까지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옆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30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제 생각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해라. 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죠. 근데 만약에 어머님 앞에서 아니거든요 라고 했으면 이제 얼굴을 못 보든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도 사이가 되게 나빠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희생이 가족의 평화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니야. 이렇게 저희 희생을 되게 되게 그 감가상각해서 쳐다보죠.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W님. W. 네. 그렇게 이 안에 지금 벌써 조금 얘기 들었는데도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목도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결혼들은 왜 이럴까? 네, 네. 여기에 들이라는 복수 네. 이제 조사가 붙은 거는 저의 결혼을 굉장히 세세하게 썼지만 모두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결혼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네. 저는 저희 남편이 6년 동안 저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보고 네.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사는 줄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6년 동안 정말 잘하셨구나. 거의 이제 목숨을 걸었죠. 안 그러면 진짜?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 만날 때마다 이제 꽃을 사들고 학교 앞에 서 있고 우와. 거의 눈물 없이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러브스토리가 있죠. 학교의 명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시절에 그 앞에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남자가 없는 학교다 보니까 네. 저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꽃돌이가 와서 서 있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삶은 몇십 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사람이 결혼식장을 딱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다른 인격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지? 그날부터 네. 기운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기운이 없어요? 네. 에너지 다 쓰신 거예요. 네네. 연애하는 동안. 자기는 6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할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이제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된대요. 근데 그 에너지는 여지껏 아직까지 안 다시 채워지죠?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그거 드라마나 이런 것만 좀 봐도 다 나오는 얘긴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보고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네, 나한테는 줄 그런 일이 안 알았어요. 생길 줄 알죠. 그렇구나.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저희 남편이
엄청 다변가여서 제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좀 말 좀 하자고 이럴 정도로 6년 동안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아휴, 하자 먹자 자자. 경상도 분이세요 혹시? 아닌데. 혹시 충청도? 충청도죠. 충청도도 짧고 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혀. 전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네. 말이 없어졌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진짜. 갑자기 제가 충청도 대표로. 죄송해지네. 대표로서 한 말씀. 네. 그렇죠. 사는 게 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라는 어떤 DNA 염색체 Y가 오늘 남자 쪽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Y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이라 남자들이 이분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으면 네. 그 사회 활동에서 결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이 네. 상무를 가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앞에서 했던 그 에너지를 그쪽에다 쏟으신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때 에너지를 안 쏟으신 분은 계속 비슷하게 사시거든요. 저는 늘 똑같아요. 저는 플랫한 사람이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네. 그 에너지를 남자들이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재수할 때 같은 학원에서 사귀잖아요. 여자 붙고 남자 떨어져요. 여자한테 올인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저 인간들은 멀티가 안 된다. 최선을 다했네. 그럼요. 쟁취하는 데까지. 그래서 상무가 되신 거예요. 네. 그걸 계속 밀어주시면 사장도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로 계속 밀어줘야 되는. 그럼요. 근데 하나는 아시고 하나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뭘까요? 그런 집중의 대상이 이제 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겠어요. 모든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남편한테 아니면 남성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잡은 물고기니까 이제 자기의 사회적 그런 야망이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그래요? 이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놓는 거냐 다른 걸 잡는 거냐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잡은 거지.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아내지만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게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잡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가 쌀이 들어있는 어떤 나무 이 옹이 같은 구멍에다 손을 넣었다가 쌀을 잡고 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원숭이가 포획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될지를 그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그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두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신 남자분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PD의 변이었어요. 네. 남성분을 대변하셔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욕을 처먹는 거죠. 이해하죠? 네. 네. 지금 많이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잡은 물고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운했구나. 행동의 있죠. 변화가 급격하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잡은 물고기에게도 밥을 줘야 한다.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에너지를 막 쓰지 않더라도 그 조금의 표현, 네. 눈빛, 말투 뭐 하나만 이 계속해서 해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남자들이 거죠? 그거에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그 에너지를 또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을 선택하셔야 돼요. 못하니까. 여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결혼한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정에 충실하는 걸 선택할지 둘 다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00만 중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율이 100만 분의 1처럼 그렇게 희소해요? 예, 근데 주변에 보면 좀 그런 봤어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주변에 보면 전설로만 들었어요. 네. 집에 와서도 잘하면서 막 사회에서 막 성공 가도를 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아니면 소소하게 가족과의 일상이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삶을 선택해서 영화 사는 속에서 거. 한 번 뵀고요. 전 본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네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배우자상이 어떤가. 나랑 오래도록 알콩달콩을 원하냐.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딱 그렇죠. 서는 남편을 원하냐. 이걸 선택해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그 남성분도 자기를 모르고 맞네요. 여자도 맞아요. 내가 당연하죠. 어떤 사람인지를 안 살아봐야지. 살아봤으니까. 맞아요.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인생 도박이네. 네, 진짜 보죠.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네. 영화도 열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야, 남자도 많이 만나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잡혀가지고. 그러시니까 네. 지금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네. 저 책을 읽어보시고 네.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알고 결혼을 하시면 네. 원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에요. 맞아요. 네. 결혼들은 왜 이럴까요? 홍보. 그리고 기프디님 해주셨어. 남편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안 그럼 또 이게 결혼이 안 이루어지고 가정이 안 맞아요.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남자들을 변호할 생각은 전 누구만치 없습니다. 그쵸. 극 남성의 성향에서 멀리 계신 분이라서. 네. 하여튼 그렇더라. 옆에서 네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자, 책을 저는 읽지는 못하고 제목과 이제 리뷰 영상을 보고 왔고, 책을 좀 읽고 오셨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31꼭지 다 읽었는데 이제 이 책 아까 작가님께서 편집이 좀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다. 저도 그걸 좀 느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어떤 에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느끼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반백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네. 이렇게 작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따님한테 자녀분한테 쓴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여성분들에게 모든 여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되게 글을 정말 잘 쓰신다 이 생각은 우와. 제가 하면서 했는데 소설을 그렇게 쓰셨다는 얘기 듣고 역시. 그리고 뭐 소설 장르나 방향을 그렇게 쓰시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네네.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니까. 작가님, 배윤성 작가님의 이름 석자가 교보문고, 영풍문고 모든 곳에 소설 알라딘, 안에서. 네, 예스24에 다 도배가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저에게 너무 영광이고, 한 가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인 제가 이미지를 주려고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은 365일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그 삶 속에 끼어들 수 있는 조금은 기분 나쁘고 속상한 어떤 장면들을 한 번쯤 상상을 해보면서 그렇게 결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상황을 선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어서 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면역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사실 작가님 글발을 제가 못 봤는데 말에서 벌써 정돈되고 뭔가 딱 정리되면서 기분 좋은 딱딱 마침표가 있어요. 굉장히 경쾌하게 뭔가 할 말을 해주시는데 말맛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작가 공간 시간 저희 너무 재밌게 함께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